안녕하십니까. 조용래 평전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12번째 시간입니다. 343페이지부터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망원동 수재 사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 법률가의 집념. 너무나 조급했음인가.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의 붕괴, 그리고 1998년 한국 경제의 급작스러운 붕괴는 성장 위주의 경제 드라이브가 한국 사회에 초래한 구조적인 불합리와 모순의 결과이지만, 이를 예언하는 전조는 오래전부터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1966년 와우 아파트의 붕괴는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건설업자와 관청의 구조적인 결탁과 부조리는 필연적으로 부실 공사를 초래했고, 그 결과는 막대한 인명과 재물의 손실, 그리고 불신의 만연이었다. 의당, 국가와 건설업자에게 엄한 책임을 물어야 했지만,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던 시절 강력한 국가와 거대한 기업에 대항한다는 것은 꿈조차 꿀 수 없는 음모요 반역이었다. 국가는 잘못을 저지를 수 없다. King can do no evil. 국가는 국민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만 백성을 살리려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 이따금씩 그중 일부를 죽일 수도 있다. 그것은 당하는 백성의 팔자요 운명이다. 이른바 국가 면책의 법리는 근대 시민혁명을 이룬 서양 사회에서도 오래도록 지켜온 전통이었다. 그러나 시대는 이미 국가를 상대로 불법 행위의 책임을 묻는 각종 법리를 발전시켜왔다. 물은 말이 없다. 그저 순식간에 밀어 덮칠 뿐이다. 그러고는 떠날 때도 말없이 슬그머니 물러난다. 그러나 물이 휩쓸고 간 자리는 너무도 황량한 상처 그 자체이다. 1980년대 중반 서울의 젖줄 한강이 범람하면서 발생한 대규모 수해는 큰 상처를 남겼지만, 당하는 것은 국민뿐이라는 민초들의 한숨 어린 체념의 시대가 끝이 나는 계기가 되었다. 한 법률가의 집념과 소명의식이 변화를 이룩해낸 것이다. 1984년 9월 1일부터 사흘밤, 사흘 낮에 걸쳐 중부권 일대에 집중폭우가 쏟아진다. 전국적으로 12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 그 와중에 서울시가 관리하는 마포구 망원동 유수지의 숨은 상자가 붕괴하여 망원동 일대는 물바다가 된다. 피해 가구는 17,900가구, 피해 주민은 8만여 명에 달하는 싹쓸이였다. 망원 유수지는 1974년 저지대인 망원동 일대를 홍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건설한 것이다. 5년 후인 1979년 8월 인근 성산대교에 인터체인지 공사를 하면서 배수 관로를 유수지 쪽으로 약 50m 연장하고, 숨은 상자도 연장된 배수 관로에 유수지 쪽 끝부분으로 이설하였다. 공사 당시 국내 최대의 건설회사인 현대건설이 맡았다. 망원 유수지는 평상시에는 유수진에 모인 물이 자연 배수 관로를 따라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되어 있으나, 한강 수위가 배수 관로의 높이를 넘게 될 경우에는 수문을 폐쇄하여 한강물의 역류를 방지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9월 2일 집중폭우로 한강 수위가 높아지자 수문 상자와 배수 관로의 이음 부분이 끊어지고 수문 상자가 붕괴되었다. 배수 관로를 역류하여 들어온 한강물은 삽시간에 유수지를 가득 채우고 넘쳐 흘러 주거 지역을 덮친 것이다. 조영래는 현장으로 달려가 낙망하고 있던 주민들을 만났다. 변호사가 수해 현장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다. 라면 박스 나부랭이에 이문품이나 전달하러 온 것으로 알았다는 주민도 있었다.
조용래는 수문도 살펴보고 이것저것 꼼꼼하게 메모했다. 서점에 들러 토목학 관련 서적도 무더기로 샀다. 선과 끈이 닿는 대로 전문가의 자문도 구했다. 10월 15일 마침내 망원동 거주자인 한정자 씨를 비롯한 주민 5가구 21명이 서울시와 현대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용래가 만든 원고들이었다. 한정자 씨 일동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피해를 입은 다른 주민들도 소송을 의뢰해 왔다. 시민공익법률사무소는 시장터를 방불하게 분주해졌다. 조용래는 홍성우, 박원순 등 외부 변호사들과 의논하여 사건을 나누어 맡아 진행했다. 법원에 납부해야 할 송달료만 심급당 1억이 넘는 대형 소송이었다. 국가와 거대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쉬울 리 없었다. 장장 5년 10개월간의 지루한 법정 공방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전문가들을 무력화시킨 과학적인 반론. 조용래가 분석한 침수 원인은 첫째, 망원 유수지 일대의 시설물을 점유 관리한 서울시의 설치 관리상의 잘못. 둘째, 1979년 배수 관로를 연장하고 수문의 이설 공사를 시행한 현대건설의 부실 시공. 셋째, 유수지 시설물을 관리하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 수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태만히 했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조용래는 각각의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다. 배수관로와 수문상자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서도 함께 제출되었다. 그는 이 사건의 핵심이 파괴된 배수관로와 수문상자의 상태를 검증하고 감정하는 데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서울시는 붕괴된 수문상자를 파괴하여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다. 실로 뻔뻔스러운 국가기관의 부도덕한 술책이었다. 서울시가 동원한 인부들이 중장비로 수문상자 근처에서 흙을 퍼내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망원동 주민들은 현장에서 거세게 항의한 한편 조용래에게 연락을 취했다. 조용래는 즉시 담당 재판부에 증거보전 신청 보충서를 제출한다. 사고 현장에 증거 인멸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니 신속하게 망원 유수지에 대한 검증 및 감정을 실시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10월 25일 많은 주민들과 기자들이 입회한 가운데 망원 유수지에 대한 법원의 현장 검증이 실시된다. 조용래는 사진작가와 전문 BTR 기사 등의 도움을 얻어 망원 유수지와 수문상자 및 배수관로의 상태를 정밀 촬영한다. 이렇게 준비한 필름과 비디오 테이프는 후일 전문가들의 감정에 결정적 자료로 활용되었다.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이후 서울시는 일관되게 망원 유수지의 시설물은 객관적으로 보아 통상적 안정성을 갖추도록 설치, 관리해 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고 발생을 전후하여 서울시 소속 공무원들은 수재 예방과 확대 방지를 위해 충응분의 노력을 하였으므로 법적으로 책임을 질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은 국가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에 설치 또는 관리상의 흠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즉, 문제 수문이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어야만 서울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까지 5년 10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 것도 바로 이 통상적 안정성의 구비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소송 초기에 이미 서울시에 책임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감정이 있었지만 서울시는 재감정, 추가 감정 신청 등 갖가지 방법으로 지연 전술을 폈다. 소송을 제기한 지 8개월 만인 1985년 6월 연세대학교 토목학과 이모 교수의 감정보고서가 제출되었다. 감정의견은 사고 발생 직후 서울시의 의뢰에 의하여 대한토목학회가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조용래는 신속한 재판의 진행과 변론의 종결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들의 감정 의견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재감정을 요구하였다.
원고 측의 강력한 반대도 불구하고 법원은 서울시가 추천한 대로 명문 사립대 최모 교수를 감정인으로 지정하여 재감정을 명하였다. 이러한 절차의 남용으로 인해 소장이 접수된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1심 변론도 종결하지 못했다. 소송은 지연이다. 햄릿도 그 유명한 사느냐 죽느냐로 시작하는 독백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감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로 법의 지연을 들었다. 또한 소설가 정을병과 이문열도 자신들의 작품 육조지와 어둠의 그늘에서 한국 사법제도의 운영에 널리 퍼져 있는 6대 악덕의 하나로 판사의 미뤄 조지기를 들지 않았던가. 한편 피고 현대건설은 1979년 망원 유수지 배수관로 연장 및 수문 이설 공사를 할 때 발주자인 서울시의 설계소와 토목공사 일반 표준과 관계 명령을 준수하였기에 서울시의 책임과는 별도로 시공업체인 자신의 잘못은 전혀 없다는 요지의 주장을 계속하였다. 다급해진 서울시는 중량급 변호사 5명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망원동 사건에서 문제가 된 국가배상법 제5조에 관한 장황한 법리 논쟁을 펼치고 일본의 수해 소송에 예를 들어가며 시의 책임을 부인했다. 또한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토목공학, 토질역학의 방대한 정보와 지식을 총동원하여 수문의 붕괴가 불가항력적인 천재였음을 강조했다. 조용래는 두세 차례의 과학적이고도 핵심적인 반론의 제기로 이른바 전문가들을 무력화시킨다. 특히 1986년 6월 18일 열린 감정 증인의 신문에서 조용래는 제 감정에서 서울시가 유리한 소견서를 낸 최모 교수를 상대로 무려 5시간에 걸쳐 반대 신문을 진행하여 전문가인 최 교수로부터 사실상 전면 항복을 받아내는 데 성공한다. 이 광경을 지켜본 재판부는 그 자리에서 즉시 변론 종결을 선언한다. 그러나 패소를 예감한 서울시는 수문상자 설계의 타당성을 밝히기 위한 추가 증거 조사를 요구하며 변론 재개 신청을 하였고 한 발 물러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다. 결국 이후로도 1년 이상의 지루한 소송 끝에 1심 재판부는 1987년 8월 26일 피고 서울시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그러나 현대건설의 책임은 부인한다. 소장이 접수된 지 2년 10개월 만의 판결이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불과 일주일 남겨둔 시점이었다. 일방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어정쩡하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와 서울시, 쌍방이 항소를 제기한다. 그러나 피고 측의 항소와 무관하게 원고는 1심 법원이 선고한 배상금의 절반을 우선 지급받게 됨으로써 사실상 대세는 기울어졌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은 1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긴박하게 진행되었다. 서울고등법원은 1989년 2월 28일 서울시의 배상금액을 높이고 현대건설의 책임을 부인하는 판결을 내린다. 이어서 대법원이 1990년 7월 24일 서울시의 상고 허가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모든 것이 종결되었다. 이로써 망원동 수해 소송의 대표적 사건인 한정자 씨 사건은 5년 10개월 만에 피해 주민의 승리로 완결된 것이다. 1987년 8월 26일 한정자 씨가 1심에서 승소한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자 망원동 피해 주민들의 소송 신청이 일거에 쇄도했다. 1987년 9월 1일 5천여 가구 2만여 주민이 일시에 서울지구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신청서를 제출했고 정식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가구만도 무려 2,300여 가구에 달했다. 1988년 2월 29일 이들 2,300여 가구의 주장은 총 47건으로 나뉘어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접수되었다. 이들 소송은 1989년 1월부터 1990년 1월 사이에 1심 판결이, 1990년 4월부터 1991년 1월 사이에 2심 판결이, 1990년 8월부터 대법원 판결이 차례차례 선고되었다. 망원동 수재민 사건은 우리나라 사법사상 초유의 대규모 집단소송이었다. 최종심의 판결까지 소요된 5년 10개월이라는 세월은 사실 관계와 법률적 쟁점이 얼마나 복잡한가. 그보다도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새로운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리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웅변으로 예증하고 남음이 있다. 이 판결은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승리란 점에서 역사의 길이 남을 사건이다. 골리앗처럼 거대한 관료 집단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인 한 사람의 힘은 얼마나 무섭고도 위대한가. 그 한 사람이 다름 아닌 사명감에 찬 법률가일 때에는. 여성 조기 정년제 사건 350쪽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는 열린 자세. 근대 인권의 빛나는 경전으로 알려진 여러 문서들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All men are created equal 이라고 선언한다. 그러나 인간과 남성이 동일한 단어인 man으로 표현되는 사회, 그것은 본질적으로 성적으로 불평등한 사회임을 암시하고 있다. 인류사의 진보는 평등사회를 향한 여정이었고 한 사회의 선진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평등화의 수준이다. 인간의 평등은 인간이라는 커다란 범주 속에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세부적인 분류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논의가 달라진다. 그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분류가 성을 기준으로 하는 분류인 것이다. 양성 간의 평등이야말로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흔히들 역사, 히스토리는 곧바로 남성의 역사, 히스 스토리였다고 말한다. 남성의 역사는 법제도가 뒷받침해 주었다. 오늘날 서양 문명의 뿌리라고 말해지는 고대 그리스에서도 이를 문헌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스 비극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이스킬로스의 희곡 오레스테이아에는 근대적 의미의 재판과 유사한 법정 장면이 등장한다. 전쟁을 대신하여 등장한 법제도에 배심이라는 민주적인 운영 원칙이 부과되면서 소송 당사자에게 공개적으로 동료 시민을 상대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 것이다. 신화와 역사의 합성품인 이 작품에서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어머니를 죽인 오레스테스는 혈족 살인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배심의 판단이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혈연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생명 재창조라는 혈연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만 전승되는 것이고 어머니는 단지 아비의 정자를 보관하는 창고에 불과하다는 괄호 열고 당시 생물학적 지식의 수준을 반영한 괄호 닫고 법리를 천명하였다. 서양 문화의 뿌리를 넘어 인류의 공동유산이라고까지 불리는 그리스의 고전에 등장하는 최초의 재판에서 이처럼 가부장제의 핵심 법리가 선언되었던 것이다. 가부장제는 남성의 자유와 여성의 불평등을 의미한다. 인간이란 명실공히 남성과 여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도 여성의 몸의 특성에서 유래하는 갖가지 상징은 여성을 남성과 다른 영역에 묶어두는 빌미가 되었다. 자유주의와 시장 경제가 결합하면서 절정을 노린 남성의 자유의 이면에는 여성의 불평등이라는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남성의 영역과 여성의 영역은 엄격하게 분리되었다. 남성은 정치, 직장, 시민사회 등 공적 영역을 독점하였고 여성은 사적 영역인 가정 내에 감금되었다. 여성은 가정에서 출산과 육아 등 가사활동을 하면서 남성이 정치 권력과 경제활동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에 피난처를 마련하는 역할을 할 뿐이었다. 같은 시대의 여느 남성이나 마찬가지로 조용래에게 여성은 남성과 다른 존재일 뿐이었다. 한국 사회 전체가 공고한 가부장제의 틀 속에 갇혀 있었으니 아무리 생각이 깊은 조영래라 하더라도 시대적 상식과 여건의 제약을 크게 벗어날 수 없었다. 옥경을 만나서 여성에 대해 크게 개안했고 전태일 평전을 쓰면서 특히 여성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목도했지만 여전히 여성은 여성다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국의 보통 사내였다. 1990년 봄 콜롬비아 대학 인권문제연구소 초청으로 미국에 머물면서 아내 옥경에게 보낸 편지에는 낙태의 자유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자유가 미국 땅에서 진지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고 당혹해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당당함을 넘어서는 생경한 페미니즘에 대해 그는 본능적인 불편함을 보였지만 시대의 흐름을 이성적으로 숙고하려는 열린 자세를 가지려 노력하고 있었다. 오전에 ACLU, 미국 민권협회 정도로 번역하면 적당할 듯한 ACLU라는 단체를 방문했는데 이 단체는 미국의 인권단체들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도 큰 단체요.
외국 일에는 관여하지 않고 미국 국내 인권 문제만 다루는데 원래는 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 문제를 가지고 시작했던 것이 지금은 그 문제가 대폭 개선되어 거의 해소될 단계가 되자 다른 문제들을 손댄다는 것이 낙태의 자유, 동성애 사람들의 인권 이런 등등의 문제를 가지고 대부분의 노력을 집중하는 형편이 된 모양입니다. 뭔가 소화가 안 되는 기분이었소. 그러나 어쨌든 미국 사람들은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애국자들 이상으로 진지한 것 같이 보이는데 차차 시간을 두고 내 생각을 재검토하고 새로 정리를 해보아야 할 것 같이 느껴집니다.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인습의 장벽을 무너뜨리다. 모두가 궁핍했던 시절 어느 누구 하나 서럽고 고달프지 않은 사람이 있었겠는가만 그 중에서도 여성의 고통은 특별했다. 가난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단지 아들이란 이유로 오빠나 남동생은 배움의 특권을 누릴 기회를 가졌지만 딸들에게는 희생만이 강요되기 일쑤였다. 그래도 짧은 배움의 기회나마 얻어 중학교나 여상을 졸업한 어린 처녀에게는 공순이 대신 사무직에 취업할 천운이 주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여행을 얻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수많은 사내 상관들의 횡포와 결혼퇴직이라는 편견에 찬 제도의 장벽이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혼 여성의 결혼퇴직은 대한민국의 법원이 공식으로 인정하는 일반적 통념이자 사회적 관례였다. 1985년 조용래는 이경숙을 위시한 6사람의 젊은 여성이 제기한 소송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 뿌리 박힌 인습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작업에 동참한다. 방일물산이라는 회사에서 전화교환원으로 근무하던 미혼 여성 이경숙이 교통사고를 당한다. 조용래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기재해야 할 손해액수, 즉 교통사고 때문에 앞으로 잃게 될 이른바 일실수익을 계산했다. 당연하게 사고 당시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그것이 상식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1985년 3월 20일 서울민사지법 합의 15부는 한국 여성은 통상적으로 결혼과 동시에 퇴직한다. 그리고 한국 여성의 평균 결혼 연령은 26세이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산정에 있어서도 25세까지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일실수익을 계산하되 그 이후로는 가정주부로서 살아갈 터인데 가정주부는 별도의 수입이 없으므로 도시 일용 노동자의 임금에 준하여 일당 4,000원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가정주부의 노동의 가치를 산정하는데 가장 낮은 임금 기준인 도시 일용 노동자의 임금을 적용한 것도 문제였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결혼을 이유로 여성을 강제 퇴직시키는 제도였다. 명백하게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관행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나서서 시정해야 할 법원이 오히려 불법적인 관행을 공인해 주다니 실로 시대착오적인 판결이 아닐 수 없었다. 여성계의 경악과 분노는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었다. 4월 27일 여성평우에는 결혼퇴직제를 정당화시킨 사법부에 대한 우리의 주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법의 전제가 되는 인도적 정신이 회복되고 헌법의 인간평등 조항이 살아 숨쉬도록 정당한 판결을 촉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이미 발표한 바 있는 남녀차별 개선책을 조속히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5월 9일에는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판결의 내용에 항의하는 시정 건의문을 관계당국에 전달했고 YWCA도 5월 11일 비슷한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들 여성단체는 보다 효과적인 투쟁을 위해 25세 여성 조기정년제 철폐를 위한 여성단체연합회라는 임시단체를 구성하고 이 단체 이름으로 공청회를 열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섰다. 조용래는 무료 수임을 자청하여 여성단체와 보조를 맞추어 항소심을 진행했다. 조용래 이름으로 제출한 항소 이유서는 이 사건이 사회적 영향과 신중한 심리에 대한 요망이라는 표제 아래 이 사건이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역설하고 있다. 원 판결 내용이 도와 각 일간신문에 보도된 이래 이 사건의 사회 여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실, 특히 많은 여성들이 원 판결로 인하여 깊은 충격을 받고 집단적 또는 개인적으로 항의의 뜻을 표시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이 사건을 우리나라 여성 전체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보면서 소송의 귀추를 비상한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귀원에서도 익히 짐작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성명서, 건의문 또는 좌담회 등을 통하여 발표된 여성단체들이나 개인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보면 여성에 대한 차별적 편견의 반영으로 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뿐더러 언론에 보도된 사회 일반의 여론 역시 원 판결에 대하여 이를 일반적 법감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의외의 판결로 보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조영래는 이렇듯 정의와 형평에 어긋난 판결,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판결을 바로잡아야 할 상급법원의 강한 사명감을 고취시키면서 은근한 심리적 부담을 안긴다. 이와 같은 여론의 반응에 대하여 이를 단순히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주의, 손해배상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 관행, 기타 재반 소송 기술상의 문제 등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이 없는 문외한들의 무지와 오해의 소치로만 가볍게 돌려버린다는 것은 결코 정당한 일이 되지 못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원 판결의 판단이 설사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서의 종래의 재판 관행에 따른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상 최초로 사회 일반에 널리 주지되면서 소박한 일반적 법감정에 현저히 어긋난다는 여론의 비판에 봉착하게 된 이 마당에 있어서는 그 같은 종래 재판 관행 자체에 대하여 근본적인 비판과 재검토가 가해져야 옳을 것이며 법원으로서는 자세하고도 충분한 심리를 통하여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함으로써 종래의 관행을 재확인하든지 아니면 종래의 관행을 수정, 변경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 귀추 여하에 따라 금우, 위 원고와 같은 미혼 여성들의 지위에는 물론이요 이혼 시의 위자료 산정 문제, 재산분할 청구권의 입법 문제, 기타 부부재산 제도 전반의 운용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며 나아가서는 널리 헌법상의 남녀평등권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이라는 대의의 증진에 있어서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조영래는 이 사건의 개인적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한국 여성 전체의 권익에 관한 문제로 부각된 이상 설사 재판 진행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충분하고도 신중한 심리를 통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는 원고 여성들의 열망을 강조한다. 아울러 이 사건의 중요성과 쟁점의 복잡성에 비추어 입증 과정 등의 특별한 길을 여는 등 통상의 민사소송의 관행을 넘어선 특별한 배려를 요청한다. 조영래는 변론 과정에서 이례적이라 할 수 있는 장문의 의견서를 제출한다. 의견서에서 그는 판결이 시대를 이끌어야 한다며 법원의 사회선도적 기능을 강조한다. 결혼퇴직죄는 위법이다. 민법의 근본, 금과 억조로 공서양속에도 어긋난다. 그리고 주부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최저의 노임으로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 나라 여성의 자존심과 긍지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가사노동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 기준이 새롭게 마련되어야 한다. 체계적인 논변에 이어 그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법률과 판결을 상세히 소개하며 법원의 결심을 촉구하고 구체적인 판단을 도와준다. 여성단체 총력전을 조영래가 지휘하는 동안 수많은 전문가들이 법정에서 증언한다. 각종 사회단체가 성명을 발표했고 무수한 공청회와 토론회가 열렸다. 법정은 언제나 만원이었고 방청객들은 눈을 부릅뜨고 귀를 고추세운 채 법원이 어떻게 시대의 변화를 판결에 담을 것인지 지켜보고 있었다. 1986년 3월 4일 7차례의 긴 심리 끝에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9부는 결론을 내린다. 원고는 비록 미혼 여성이긴 하지만 방일물산 주식회사의 정년인 55세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상급법원의 권위는 하급심의 단견을 바로잡아주는 데서 살아난다. 변호사는 물론 법원으로서도 자랑스러운 판결이 아닐 수 없었다. 다른 사건들. 선구적 환경소송, 상봉동 진폐증 사건. 헌법조문회까지 자신의 이름을 박아넣은 제5공화국은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행복축공과 함께
선진국의 전유물로 알았던 환경권을 국민들에게 선사했다. 1980년 헌법 제9조 33조입니다. 환경권이 그러나 현실에 적용되지 않는 헌법조문은 장식물에 불과하다. 엄연히 헌법에 환경권이 보장된 나라였지만 이 나라 국민 누구도 공해로부터 보호받기는커녕 공해로 입은 피해를 하소연할 곳도 없었다. 공해 문제의 난점은 그것이 어떤 경로를 거쳐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데 있다. 피해자 개개인의 미약한 지위에서는 공해의 원흉인 거대 기업에 대항하여 핵심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 그래서 공해를 쏟아내는 기업도 무관심했고 피해자도 불평하면서도 체념으로 일관할 뿐이다. 환경 문제에 대한 조용래의 관심과 사명감은 남달랐다. 그는 일찍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중요한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쾌적한 환경임을 강조해왔다. 환경이나 공해 관련 소송에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문제를 다룬 석사 논문을 쓰기도 했다. 특히 이 논문은 당시 빈약한 자료 사정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사례와 학설을 소개하는 등 환경 관련 소송에 대한 날카로운 문제의식과 성찰을 담고 있었다. 석사 논문을 쓴 지 7년, 조용래는 비로소 소송을 통해 자신의 소신과 이론을 실천할 기회를 잡게 된다. 서울 상봉동의 한 연탄공장 부근에서 8년 동안 거주해온 40대의 박길래 씨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석탄 분진으로 인하여 진폐증에 걸린다. 사무실을 찾아온 박 씨의 하소연을 듣자 조용래는 즉시 사무실 인력을 총가동한다. 윤종현, 김선수, 박주연 등 젊은 율사들이 조용래와 함께 공동으로 소송 대리인이 되어 1988년 1월 연탄공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대도시 주택가 인근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그전까지는 탄광 등지에서나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진폐증이 주거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그만큼 일반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공해 소송을 당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패소할 경우 대규모 배상을 각오해야만 하기에 길을 쓰고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소위 인과관계를 부인하기 마련이다. 공해 소송에서도 여느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그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조용래의 석사 논문은 바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공장 측은 이러한 법리상의 난점을 10분 활용하여 분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쏟았던 자신들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공장에 이웃한 주민들이 감내해야 할 수인 의무 등의 논거와 함께 원고의 진폐증과 공장의 분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조용래와 젊은 율사들은 일본의 판례와 종래의 학설을 동원하는 한편 명확한 사실과 정황에 근거한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피고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리고 헌법전 속에 잠자고 있던 환경권을 법정으로 끌어내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환경권인 만큼 국가가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만에 원고 박길래 씨는 승소한다. 물론 이 사건은 민사소송이었기에 헌법 조문이 직접적으로 판결의 근거가 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여태껏 이름뿐인 장식물에 머물렀던 환경권을 정면으로 끌어내어 헌법을 현실 속에 살아 움직이는 일상 규범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 공적이 크다. 조용래의 변론을 일러 창조적 변론이라고 평가들을 한다. 그는 소송에 임하면서 종래에 관행적으로 답습하던 변론 방법에 더하여 언제나 새로운 변론 방법을 개발하는 데 정력을 쏟았다. 헌법 조항뿐만 아니라 실체법과 소송법 전체를 망라하는 법조문을 샅샅이 뒤졌다. 이 사건에서도 조용래는 소송구조라는 법전 속에 잠자고 있던 사법제도의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소송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법이 따로 정한 경우에만 승소한 자는 자신이 부담했던 소송 비용을 패소한 자로부터 받아낼 수 있다. 이런 원칙을 철저하게 관철한다면 소송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는 소송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모든 국민을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헌법 규정은 무의미해진다. 그래서 이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소송구조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여기서 구조는
스트럭처가 아니고 구하다. 그런 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조문만 마련되어 있지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장식물이나 마찬가지였다. 사상 최초로 조용래가 활용한 소송 구조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으로써 이후 공해소송에서 소송 구조 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확대시킨 시금석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신청인의 재산이라고는 시가 약 3천만 원짜리 집 한 채가 있을 뿐 달리 재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은 그 가옥을 그동안 약 4년간에 걸친 치료비 및 생활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1,000만 원을 대출받은 외에도 두 세대에게 전세보증금이 각각 1,600만 원과 300만 원의 전세를 내어주고 신청인 자신은 현재 월세 5만 원짜리 단칸방에 살고 있는 처지이며 위 은행융자금 및 전세보증금조차도 그동안의 치료비와 생활비 등으로 거의 다 써버린 상태입니다. 법원은 조용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작은 일에서 실마리를 찾는 버릇, 그것이 법률가의 기본 자세함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실례다. 한겨레신문 압수수색 취소 청구 사건. 1989년 여름 국회의원 서경원이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의해 발표되면서 사회 전반에는 공안 정국의 냉기가 휩쓸고 있었다. 검찰은 서경원의 미륵국 사실을 알면서도 당국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겨레신문 기자 윤재거를 구속하고 평화민주당 총재인 김대중에게까지 불고지죄를 적용하려 하는 등 사건의 여파는 컸다. 검찰이 서경원, 윤재걸의 범행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한겨레신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자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조용래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그는 한겨레신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압수수색의 대상과 물건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수사상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윤재걸 기자의 취재 수첩과 그가 보관하고 있는 사진 가로 열고 서경원 의원이 입국할 때 촬영한 사진 가로 닫고 몇 장은 다른 경로를 통하여 이미 확인된 자료들이므로 수사상 압수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세계 언론사의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언론사 편집국에 대한 압수수색은 언론 자유의 위축과 민주적 기본 질서의 동요 등 중대한 법익 침해를 가져온다는 점을 통렬하게 지적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 준항고라는 법정 제도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또한 조용래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불고지죄로 기소된 정성환의 변호를 맡았다. 그는 변론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배치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법리 논쟁을 전개했다. 논리적, 경험적 자료에서 출발하여 악법을 정의한 뒤 특히 불고지죄는 인륜에 위반되는 악법임을 강조했다. 한겨레신문에 실린 그의 기고문이 문제의 본질을 알기 쉽게 전해준다. 2차 대전과 동서냉전의 결과로 탄생한 대한민국의 본질적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한 구구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1948년 혼란산물로 태어난 헌법이 사회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시도였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탄생 당시 헌법의 본래 의도가 무엇이었던가에 무관하게 대한민국 50년의 헌정사는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사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재헌 이래 9차례에 걸친 개정을 하면서도 변함없이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 이른바 정신적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을 두어왔다. 그러나 유독 사상의 자유에 대해서만은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한국 현대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상이라는 가치 중립적 어휘의 진한 피의 냄새가 배게 되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1988년 가을 대통령 직선제 정치를 계기로 불붙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국가보안법 등 사상규제법을 개폐해야 한다는 여론으로 확산되어 모든 언론이 짐짓 이러한 진보의 물결에 편승했을 때 필자는 아래와 같은 글을 썼다. 이에 우리는 지난 40년간 자유민주주의의 기치 아래 무고하게 짓밟힌 무수한 인권의 시신들에 대한 경건한 묵념과 함께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 옷자락 한 끝까지에도 배어있는 원시적 보복과 맹목적인 도그마의 시대의 악취를 한시 바삐 떨쳐버려야 한다. 우리가 표방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조잡한 계급
이기주의에 기초한 속물적 사회주의보다도 우수하다는 증거로 우리의 체제 아래서는 개인의 창의와 개성이 존중된다는 것, 그리고 자유로운 사상을 형성하고 전파할 수 있는 공개 시장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조용래 변론서는 이러한 실온 수준을 넘어선 보다 치밀하고 정교한 법리를 담은 문서였다. 그는 개개 국민의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함에 있어 언론사의 편집국이 가지는 특수한 지위와 기능에 초점을 맞춰 취재를 통해 얻은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할 적법한 권리가 있음을 주장한다. 모든 언론 활동의 성과, 즉 취재된 정보와 메모와 기사가 집적되어 있는 곳이 언론사의 편집국이고, 따라서 편집국은 그 언론사의 중추이며 성역이다. 언론사의 편집국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그 언론사가 입수한 모든 취재 기밀과 취재원이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언론사의 편집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그 원천에 있어서 봉쇄하고 독립적인 언론의 존립 그 자체를 부정하며 나아가서는 민주정치 제도의 기반을 여지없이 파괴하는 폭거가 된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 우리 헌법이 어떤 사유로도 용납하지 아니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에 해당됨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자본론 출판 사건. 1980년대 후반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더불어 국제적으로는 탈냉전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민주화의 열기 속에 사회주의권, 특히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당시까지 관변학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사회주의와 북한 관련 자료가 개방되고 젊은 세대 사이에 통일지향적 시각과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연구의 움직임이 일면서 많은 서적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 그러자 1988년 9월 검찰은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출간한 이론과 실천사 대표 김태경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홍동군 목사의 북한 방문기 미완의 기위향 일기를 출판한 한울출판사 대표 김종수를 같은 혐의로 구속하였다. 학계와 출판계를 중심으로 두 출판인의 구속에 항의하는 성명이 잇따랐다. 두 사건의 변론을 맡은 조용래는 구속 적부심을 청구하여 전문 연구자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고도의 학문적 수준을 갖춘 이론서 자본론을 출판하였다 하여 그 출판인을 구속 처벌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치소를 면할 수 없는 시대착오적인 우행이며 단순한 북한 방문 기록에 불과하고, 북한 바로알기 운동의 일환으로 쓰여진 미완의 귀향 일기를 출간하였다는 이유로 출판인을 구속 처벌하는 것은 정부의 북한 자료 개방 정책과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처사라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다. 결국 두 사람은 구속 적부심에서 석방되었다. 그로부터 16년 후인 2004학년도 서울대학교 입시에는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 영어 지문으로 채택되었다. 이에 대해 공안검찰을 포함하여 그 누구도 군소리를 달지 않았다. 보도 지침의 성명. 제5공화국 말기인 1986년 9월 당시 언론 민주화운동의 선봉장이었던 민주언론운동협의회의 기관지 말지는 특집보를 내고 정부가 언론사에 내보냈던 문건을 폭로했다. 1985년 10월경부터 1986년 8월까지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에서 언론의 보도 내용을 통제하기 위해 각 언론사에 시달한 이른바 보도지침이었다. 보도지침의 내용은 제5공화국의 언론 통제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냄으로써 온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자 검찰은 1986년 12월 민원협 회원인 김태홍 등 3명의 기자를 외교상 기밀누설죄 등을 적용하여 구속했다. 조용래는 이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먼저 검찰에 대하여 외교상의 기밀이라 함은 보도 통제 대상이 된 내용 사실이 기밀 사항이라는 취지인지 아니면 그러한 내용 사실에 대한 보도 통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기밀 사항이라는 취지인지를 따져 물었다. 이렇듯 검찰의 공소장에 기록된 사실이 검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임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법원의 성명권 행사를 요청하여 검찰을 당혹해 했다.
성명권이란 당사자의 주장 중에 법리에 관련된 사실이 불명한 경우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불명한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해 달라는 주문이다. 형사소송법규에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재판에서 성명권의 발동을 요청하는 일은 거의 없다. 조용래의 성명권 발동 요청은 거의 관행적인 검찰의 공소권 발동에 심리적 제동을 거는 동시에 이른바 공안사건에서 전통적으로 재판부가 보여준 지극히 안이한 태도에 경종을 던지는 이중의 효과를 노린 것이었다.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얻다. 인권 변호사라는 명칭은 통용되지만 변호사의 직역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조용래가 활동했던 시대에 어떤 변호사도 시국사건, 공익사건만을 다룰 수는 없었다. 당시 거의 모든 변호사가 일반 민사, 형사사건도 함께 수임할 수밖에 없는 게 보편적인 실정이었다. 인권 변호사 조용래 또한 적지 않은 일반, 민사, 형사사건을 수임했고 여기서 나온 수임료를 통해 사무실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했다. 그는 작든 크든 자신이 맡았던 모든 사건에서 의뢰인의 신뢰를 얻었다. 지극히 분망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사건 의뢰인을 자신이 직접 대면하고 사건의 추이를 직접 설명하는 원칙을 지켜나갔다. 그에게 법적 조력을 얻었던 의뢰인들은 재판의 결과에 무관하게 변호사 조용래에게 인간적인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았다. 단 7년간의 변호사 생활에 불과했지만 이 기간 동안 조용래는 그의 인생 여정에서 가장 큰 성과를 이루어내었다. 세상을 바꾸는 데 기여한 몇몇 역사적 사건의 창조적 변론 활동도 그 성과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겠지만 무엇보다 큰 성과는 작은 아픔을 안고 달려온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는 점이다. 네, 이상으로 챕터 4까지 읽었고요. 이제 마지막 챕터인 좌절과 세길의 모색을 다음 시간에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편한 시간 되십시오. 바이바이.